애는 이제 그만 기다리자. 그 말을 꺼낸 건 내가 먼저였다. 결혼하고 1년 뒤부터 자연 임신이 안 돼서 우린 병원을 오갔다 시험관 시술을 2번 했고, 남편은 말없이 날 따라다녔지만 표정은 늘 같았다. 지쳐가는 느낌. 3년이 지났고 몸도 마음도 바닥이 났을 때 우리는 결국 선택했다. 딩크 아이 없이 둘만의 인생을 살자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평일엔 각자 일하고 주말엔 캠핑도 다니고 늦은 밤엔 맥주 한 캔에 영화 보면서 우린 점점 예전 연인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손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옆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말문이 막혔다. 여긴 누구? 남편은 작게 웃으며 아이를 살짝 뒤로 감추듯 말했어요. 이 아이 며칠만 같이 지내면 안 될까? 상황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도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날 밤 남편은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어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 며칠만 좀 도와줘. 금방 정리할게. 그 말만 반복했죠. 나는 불안했어요. 이건 분명 그냥 도와주는 일이 아니란 걸 직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잠든 후 남편의 휴대폰 알림창에 뜬 이름 하나. 수진 누나. 그 순간 모든 게 시작된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아이와의 묘한 동거가 시작됐다. 이름이 뭐니? 하율이요. 몇 살이야? 10살이요. 하율이는 내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낯선 집에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나는 그 아이가 우리 삶에 들어온 이유가 절대 단순하지 않다는 걸 날이 갈수록 더 분명히 느꼈다.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갔고 밤늦게 돌아왔다. 말을 걸면 좀만 더 기다려줘. 이제 다 말할 거야. 그 말뿐이었다. 그런데도 하율이는 하루하루 우리 집에 점점 익숙해져 갔다. 내가 식탁에 밥을 차려놓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조용히 먹었고, TV를 볼 땐 소리를 작게 줄여놓는 아이였다.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다. 그러다 우연히 하율이의 옷 안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장을 발견했다. 하율이 약 먹는 시간 오전 8시, 오후 6시. 아빠가 데리러 올 때까지 착하게 지내기. 그 밑엔 동그란 글씨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수진 누나. 내가 본 남편 폰 알림창에 그 이름. 그제야 나는 더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 11시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나는 메모장을 내밀었다. 이게 뭔지 이제는 말해줘. 남편은 그제야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입술을 물었다. 하율이는 수진 누나 아이야. 그 누나는 누구고 왜 아이를 우리가 데려와? 수진 누나는 내 첫사랑이었어. 뭐라고? 그 말에 내 속이 순간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 1년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났어. 그땐 그냥 반가워서 안부만 나눴는데 그런데 2달 전 갑자기 연락이 왔어. 하율이 자기 친엄마가 암 수술 중이라고. 그래서 아이를 맡아달래. 며칠만. 그냥 며칠만이라고 했어. 나는 숨이 막혔다. 내가 내게 말도 안 하고 전 여자친구 아이를 우리 집에 들였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그날 밤 하율이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잠든 아이 얼굴이 너무도 조용해 보여서 차마 문을 열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불안과 배신이 슬며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히 하유리에게 물었어요. 하유라, 엄마한테서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받았니?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어요. 한 달 전 병원에서요. 그때 아프다고 했어? 응, 근데 아빠한텐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속상해할까봐.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상황은 단순히 누군가의 부탁으로 아이를 맡은 게 아니라 감춰진 이야기의 연속이었다. 남편에게 다시 물었어요. 하율이 너랑 혈연 관계 있어?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율이는 내 아들이야.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정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나도 몰랐어. 수진이랑 헤어지고 몇 년 후 그녀가 연락 끊었거든. 그런데 2년 전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녀가 말했어. 하율이가 내 아들일 수도 있다고. 그 확인은 했어? 유전자 검사했어. 확실해?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너랑 나 딩크 선언했던 거 기억 안 나? 기억해. 정말 기억하고 있어. 그럼 그때 이미 너한텐 아이가 있었잖아. 그때는 정말 몰랐어. 정말이야. 나는 이제 이 남자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조차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나는 몰래 수진의 병원을 찾았어요. 입원실 앞에서 마주친 수진은 말라 있었고 지쳐 보였지만 나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봤어요. 혹시 아내분이시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율이 저희가 키우는 건 맞는 일인가요? 수진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그 아이는 절대 당신에게서 빼앗을 생각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곁에 있을 수 없어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거짓말한 건 용서 못해. 하지만 하율이는 그 아이는 죄 없어. 그럼 당장 결론 내리진 않을게. 하지만 이 결혼 예전처럼은 절대 못 돌아가. 그날 이후 나는 남편과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는 필요할 때만 했고 밥도 따로 먹었어요. 하지만 그 틈 사이로 조용히 다가온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하율이였죠. 이모. 아니 그게 누나. 하율이는 부를 말을 찾지 못한 듯 자주 머뭇거렸고 나는 그런 모습이 애처롭게 느껴졌어요. 그냥 이모라고 불러. 진짜 이모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이름 불러. 그건 좀 이상해요. 둘이 그런 식으로 이상한 유대감을 쌓아갔어요. 하율이는 생각보다 예민하고 어른스러운 아이였어요. 하루는 내가 퇴근하자 혼자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 응, 아저씨 늦는데요. 밥은? 라면 끓여 먹었어요. 설거지도 했고요. 어디서 배웠을까? 그 나이답지 않은 눈치와 조심성이 가슴을 찌르듯 아팠어요. 밤에 몰래 남편 서랍을 뒤지다가 하율이 사진이 담긴 앨범을 발견했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성장 기록까지 전부. 그리고 그 뒤에 병원 서류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수진 양 위암 3기 항암 4차 진행 중아.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하율이는 정말로 우리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나는 서서히 이 아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율이는 자기 방 책상 위에 내가 써준 메모지를
붙여놨더군요. 하율이 식사. 시간 아침 730 저녁. 630 우유 데우기. 안. 흘리기.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모는 따뜻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 우리 집에 있는 동안은 내가 돌볼게 하지만 당신에겐 기회가 끝났어. 무슨 말이야? 하율이한텐 좋은 부모가 필요해 하지만 나는 당신의 아내로선 더 못 있어. 그날 이후 나는 하율이의 이모가 됐어요. 법적 가족도 아니고 핏줄도 아니지만 아이와의 하루는 차츰차츰 익숙해졌어요. 하율이는 매일 아침 내가 만들어준 유자차를 마시고 잠자기 전엔 같이 동화책 한 장씩을 넘겼어요. 어느 날 밤 불을 끄려던 나를 붙잡고 하율이가 말했어요. 이모, 나는 왜 여기에 온 거예요? 나는 한참을 멈췄다가 말없이 안아줬어요. 그리고 속으로만 대답했어요. 넌 잘못 없고 너를 안아줄 어른들이 부족했을 뿐이야. 남편은 이제 내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하율이를 데려오고 나서 딱 한 번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진짜 겁이 나서 말을 못 했어. 그래, 겁이 났다는 건 알아. 하지만 겁 때문에 사람을 속이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회피야. 나는 이혼을 준비했어요.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하진 않았지만 이젠 마음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서로를 속이는 관계보단 차라리 혼자인 게 낫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하율이의 친엄마인 수진이 내게 연락을 했어요.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린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마주했어요. 수진은 많이 야위었고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 마치 그늘 같았어요. 하율이 잘 지내죠? 정말 착한 아이야. 그녀는 한참 말이 없더니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그 안엔 하율이의 유치와 사진 그리고 자필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제 곧 수술이 잡혀 있어요. 끝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하율이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은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아이구나.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끝내자. 그래도 하율이는 어떻게? 하율이는 내가 지킬 거야. 부부는 끝이 나도 어른으로서 책임은 남으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결국 내가 먼저였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이는 눈빛을 보였지만 나는 그 눈마저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 않았다. 법원에서 돌아오는 길 마치 장례를 치르고 나온 듯 몸이 무거웠다. 한 시절이 끝난 것 같았고 남편이라는 사람과의 지난 세월이 하나의 오래된 꿈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작은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이모.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무너질 뻔했다. 나는 그날 밤 오래 생각 끝에 한 가지 결심을 했다. 하율이를 보호자로 등록하자. 법적 가족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나에게 그 아이는 분명 책임이었다. 아이를 데리고 시청과 아동보호센터를 몇 차례 방문했다. 상황은 간단치 않았다. 아이의 친모와 부친이 모두 생존해 있고 둘 다 친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제3자의 보호자 등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말에 잠시 머리가 하얘졌다. 그럼 저는 계속 이렇게만 아이를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비공식적 보호자는 많은 사례가 있어요. 특히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이라면
우린 그걸 존중해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이 많아졌다. 법이 막아도 형식이 아니어도 내가 하유리를 지켜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하유리의 친모인 수진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수술이 잘 끝났어요. 당장 나아지진 않았지만 회복 가능성은 있다고 해요. 그녀는 눈물을 보이며 말했지만 마지막 말은 더 단호했다. 하지만 하유리는 더 이상 내가 키울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해요? 그 아이는 당신 곁에 있을 때 처음으로 웃었어요. 내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감사보다 더 큰 책임처럼 들렸으니까 그럼 제가 지금처럼 계속 돌볼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하유리 정말 좋아해요. 이모를 그날 밤 하유리에게 물었다. 하유라, 엄마 수술 잘 끝났대. 곧 전화 올 거야. 다행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모랑 좀 더 오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하유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속삭였다. 그럼 나도 이모 닮을 수 있을까? 그 말에 나는 한참을 웃었고 그날 밤 아이 방 앞에 오래 서 있었다. 요즘 아침은 하유리 알람으로 시작된다. 이모 일어나요. 지각해요. 그 아이가 현관 앞에 운동화를 놓고 도시락을 들고 나서는 모습은 이제 내 일상 중 하나가 됐다. 누군가를 챙긴다는 것,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감정을 끌어올렸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하유리가 수업 중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급히 달려가 보니 하유리는 교실 구석에 앉아 두 손으로 눈을 가린 채 숨죽여 울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조용히 끌어안았고 그 순간 작은 손이 내 옷깃을 꽉 움켜쥐었다. 무슨 일이야? 하유라, 꿈에 엄마가 안 돌아온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괜찮아. 엄마는 잘 이겨내고 있어. 그리고 이모가 여기 있잖아. 하유리는 한참을 안긴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 처음으로 나는 느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결심했던 때와는 다르게 지금의 나는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주말엔 같이 케이크를 만들었다. 밀가루는 바닥에 떨어졌고 버터는 손에 덕지덕지 묻었지만 하유리 얼굴엔 진심 어린 웃음이 가득했다. 이모, 나랑 있으면 재밌어요? 응. 이모 요즘 웃을 일이 훨씬 많아졌거든. 하유리는 씩 웃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엄마 없으면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이모 있어서 괜찮아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모도 너 있어서 괜찮아. 밤에 혼자 거울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 엄마가 되고 있는 걸까?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술 후 2달 항암 반응이 꽤 좋아졌다고 했다. 하유리 이제 데려가도 되겠죠?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아이의 엄마로서 그녀는 분명 권리가 있었다. 그런데 내 안에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연락했다. 우린 이혼 이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앉았다. 하유리, 수진이 데려가겠대. 그래, 그럴 줄은 알았어. 그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다. 다시 우리 함께 하유리를 키워볼래?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무슨 소리야? 너랑 나 부부로선 실패했지만 하유리 앞에선 같은 책임을 진 사람으로 살 수 있잖아.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기적인 말일 수도 있었고
진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율이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한 팀이 될 수 없어. 며칠 뒤 하율이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하율아, 엄마가 이제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대. 정말? 응. 조금만 더 회복되면 내 곁으로 올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말에 하율이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느리게 한마디 했다. 근데 이모랑 있는 게 더 익숙해졌는데. 그 말은 아이의 감정이 만들어낸 가장 솔직한 진심이었다. 내가 말해주지 않아도 하율이는 느끼고 있었다. 이모 아이 시간, 그게 누구보다 가족 같았던 시간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수진에게 편지를 썼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우리가 각자 아이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곳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돌봄은 엄마 역할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책임이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스스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날이 온다면 저는 기꺼이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하율이가 점점 웃음이 많아졌다. 친모 수진과도 주말마다 영상통화를 이어갔고 나는 그 중간에서 어색하지만 조심스럽게 자리를 지켜줬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수진 씨 지인 되시죠? 하율이 문제로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수진의 이복 오빠라는 인물이었다. 이름은 서재욱. 지금은 하율이 친가 쪽의 유일한 남자 어른이라고 했다. 만나보니 그는 정장 차림에 깔끔한 외모였지만 말투는 매우 계산적이었다. 하율이는 가문의 자식입니다. 당신처럼 남도 아닌 사람이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건 이해하기 어렵네요. 저는 하율이 엄마의 부탁을 받고. 부탁이요? 서류상으로 친권도 없으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죠? 그는 이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유산 문제로 하율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상속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다시 데려갈 겁니다. 나는 말이 막혔다. 하율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비웃듯 말을 덧붙였다. 참 이상하네요. 자기 친자식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감정 소모를 해요? 며칠 뒤 실제로 아동복지센터로 양육권 분쟁 관련 조사가 들어왔다. 공식 보호자가 아닌 내가 하율이를 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진술서를 내야 했다. 만약 상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이를 일시 보호소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날 밤 하율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속삭였다. 괜찮아, 절대 너 다시 어디 보내지 않아. 나는 변호사를 찾았고 아이의 정서 발달 기록, 심리 상담 결과, 하율이의 손편지와 그림까지 모두 자료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율이에게 조용히 물었다. 하율아, 혹시 다른 가족이 널 데려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 하율이는 작게 대답했다. 싫어. 이모가 내 가족이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친권자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지만 나는 누구보다 하율이 곁에 오래 있었고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준 사람이었다. 서재욱 씨 측은 철저히 서류와 형식을 앞세웠다. 친모의 병세가 회복세라고 하나 아이의 거처를 맡길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비법적 보호자의 지속적 양육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내 손은 살짝 떨렸다. 하지만 담담하게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 하유리가 직접 그린 그림. 이모랑 사는 집이라고 적힌 알록달록한 종이 위엔 햇살 아래 함께 웃는 우리 둘이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상담 기록을 낭독했다. 아동은 보호자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며 현재 심리적 안정을 위해 현 양육 환경 유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지막으로 하유리가 직접 쓴 편지 한 통. 나는 지금 이모랑 사는 게 좋아요. 학교도 친구도 다 여기 있어요. 다시 떠나면 또 울 것 같아요. 판사는 긴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이의 정서를 가장 우선시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 보호자 아래에서의 양육이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단 정식 임시 보호자로 인정합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눈물나게 위로가 될 줄 몰랐다. 며칠 뒤 하유리와 작은 기념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이모, 우리가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나는 웃으며 말해줬다. 우린 가족이란 이름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가족이었어. 하유리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내가 살아온 수많은 상처를 조용히 감싸주는 것 같았다. 전 남편은 가끔 아이의 소식을 물어왔고 나는 딱 필요한 말만 건넸다. 수지는 조용히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젠 이모가 있는 삶이 하유리에게 맞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우리는 이제 매주 금요일엔 영화 보는 날, 매월 둘째 주엔 공원 나들이, 생일은 둘이 함께 만든 케이크로 그렇게 누군가의 가족이 아니라 서로가 선택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